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사연들을 쭉 들어보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제 이야기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면 빠지지 않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편과는 대학을 졸업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설업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실무자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곳의 거래처 직원이었죠. 저는 추진력이 있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지만 남편은 차분하면서 순한 성격이라 좋았답니다. 연애를 할 당시에는 잘 맞아서 2년의 연애 기간 동안 크게 싸운 적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2년의 연애 후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집안 인사를 위해서 남편은 처음 저희 집 본가를 오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건설업 대표로 있었던 아빠 덕분에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현재도 건설업 이사로 계시고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남편의 경우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시아버지에 전업주부이신 시어머니가 있는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저희 쪽이 약간 아쉬울 수 있었지만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반대하지 않으셨답니다. 돈이야 있는 쪽에서 더하면 되는 거고 두 사람이 좋다면 결혼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듯 보였어요. 그래, 2년 동안 연애하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지금 딱히 급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결혼을 해야 되겠니? 그냥 연애만 해. 엄마, 나 시온이랑 결혼하고 싶어.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도 시온이랑 결혼할 거야. 네가 좋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너 그전에 만났던 수영이는 다시 연락 안 하니? 걔는 싹싹하게 집에 와서 집안일도 돕고 선물도 자주 해왔잖아. 나는 걔가 좋더라. 네 여자친구 있는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다만 사실 그렇게 순하고 고분고분 애야 좀 같이 지낼 생각이 들지. 아, 엄마 왜 그래? 시연이 상처받겠어. 시연이도 착하고 싹싹해. 엄마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잘하고 못하고는 앞으로 봐야 알겠지. 너네가 준수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아니? 대기업 딸이 결혼하겠다고 수억을 줘도 나는 우리 아들이 아깝다. 그만큼 정말 소중하게 키웠어. 네가 잘해야 돼. 알지? 시어머니는 만난 그 순간부터 막말을 퍼부으셨답니다. 쿨한 사람인 척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영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내셨죠. 거기다가 전 여자친구와 비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는 순하고 고분고분했는데 저는 딱 보자마자 고집이 셀 것 같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남편이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시어머니가 불편해도 중재는 잘해주겠다 싶어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결혼식 당일에도 시어머니는 막말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시댁 하객들보다 친정에서 오는 하객들이 훨씬 더 많으니 시어머니는 그것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거기다가 지역 내에서 비싸다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며느리가 아들이 너무 좋아서 꼭 결혼을 하겠다며 이걸 다 낼 정도로 죽고 못 산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친구들이 우연히 듣고 저에게 말해주며 고생 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 창피하고 그때 처음 잘못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죠. 이때 그만두었어야 하나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친정 부모님 앞에서 시어머니는 세상 좋은 시어머니로 포장을 하셨어요. 저에게 아가라 부르시면서 저희 부모님께는 시집살이를 하지 않겠노라며 걱정하지 마시란 이야기도 하셨죠.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어차피 신혼집과 시댁은 몇 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주 볼 것도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그럴 때마다 남편이 미안해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만 아니라면 수월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마음을 먹고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거래처 상황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남편 기가 죽을까 매번 전화를 해 기죽이지 말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예, 너 우리 아들 기죽이는 거 아니지? 어차피 남자는 평생 일하면서 저 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데 지금 일 안 한다고 기죽이면 안 된다. 너는 임신하면 일 그만둘 거 아니니? 독하게 우리 아들 잡지 말고 당분간 네가 좀 애써라. 준수 마음도 여리고 착해서 상처도 받았을 텐데 쉰다고 집안일 시키지 말고 알았니? 에이, 어머님, 저도 일하는데 집안일은 쉬는 사람이 해야죠. 그리고 저 준수 씨한테 뭐라고 한 적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휴, 저번에 봤더니 준수 살이 엄청 빠졌더라. 일도 안 다니는데 살이 빠질 수가 있겠니? 쉬는데 살이 쪄야지. 이건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야. 너도 모르게 준수 구박하는 거 아니니? 거기다가 아이 가지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거라. 우리 준수 기운 빠지면 안 되니까 당분간은 좀 자제해. 어머님, 무슨 그런 것까지 신경 쓰세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준수 씨도 금방 취업하겠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더 부담되겠어요. 예, 너는 시어머니가 말하면 내내 하면 될 것을 따박따박 발대꾸를 해야 되겠니? 아유, 독한 것.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시모는 간간히 전화를 해 제 속을 긁었지만 저는 시모의 말에 반박을 했어요. 그때마다 자기 말에 말대꾸를 한다며 기분 나빠 하셨지만 먼저 막말을 한 것은 시어머니니 저도 정당한 행동이라 생각이 들었죠.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이런 말을 전해주면 남편은 민망해하면서 엄마가 자신을 너무 걱정해서 그런 거라며 달래주곤 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 기간 근무를 해서 그런지 남편의 재취업은 바로 할 수 있었어요. 전에 하던 일에 비슷한 업무이긴 했지만 현장 일이 많아서 힘들어하긴 했답니다. 적응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일이 손에 맞지 않을 것이라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결국 남편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제법 크게 나서 남편은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허벅지 뼈가 붓기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어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 했었죠. 남편이 입원을 하고 처음에는 간병인을 고용했는데요. 그때마다 남편은 너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부탁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그게 더 불편할 것 같다며 저에게 조심스럽게 간병을 부탁하더라고요. 사실 남편과 저는 체구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혼자 남편을 간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남편은 남의 손은 싫다면서 저에게 간병을 부탁했습니다. 재택근무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병실에서 근무도 하면서 자신을 간병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간병하는 거 당신이 해주면 안 돼? 웬만하면 이런 부탁하기 싫은데 그래도 당신이 해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나 알잖아, 예민한 거.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잠도 못 자겠고 대소변도 잘 나오지 않아서 불편해.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장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내가 대소변도 다 받고 씻는 것도 도와줘야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 그냥 전문 간병인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겠어? 아무래도 나보다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있으니까 잘할 것 같은데. 불편해도 어쩔 수 없지. 조만간 당신이 참아주면 안 돼? 시원아,
나 진짜 처음 부탁하는 거야. 이번에 간병해주면 내가 평생 모시고 살게. 제발. 일하는 동안에는 뒤치자거리 안 해도 되니까 간병 좀 해주라. 일단 회사에도 이야기를 해봐야 하니까 생각을 좀 해보자. 남편은 며칠 동안 간병이 불편하다며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장 직장을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더군다나 시모와 남편이 1인실만을 고집해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간병인까지 붙이려고 하니 지출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회사에는 재택근무로 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남편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병수발을 들게 되었어요. 문제는 제가 병수발을 들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오셨다는 거였어요. 아침 일찍 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가셨는데 마치 나를 감시하는 듯한 눈초리로 매번 확인을 하셨답니다. 전에 간병인들이 있었을 때는 병문안을 오시는 분들이 없었지만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함께 데리고 오시는 문병객분들이 많아졌답니다. 남편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데리고 오나 싶었는데 그때마다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 일하다가 사고가 났어. 당분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원에 꼼짝없이 있어야 한다네. 준수야, 이분 알지? 엄마 친구. 같이 이 주변에서 밥 먹으려고 왔어. 이쪽은 우리 아들 간병인. 20만 원이나 줬는데 돈값을 못하네. 아휴, 그래도 지금 간병인이 모자르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쪽은. 준수야, 그만 쉬어. 엄마는 여기 이모랑 밥 먹고 다시 올게. 시모는 찾아오는 문병인들에게 저를 간병인으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점점 그 말을 자주 하기 시작하자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따져 물으려고 하면 시모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는 듯 문병객을 데리고 나가버리곤 했답니다. 아마 제가 자기 아들 기를 죽일까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를 간병인 취급하니 기분이 너무나 나쁘더라고요.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해 했는데요. 시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따져 묻자 시어머니는 별거 아닌 일로 화낸다며 무시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고용된 간병인이에요. 며느리라고 소개도 안 하시고 무슨 20짜리 간병인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거기다가 돈값도 못하다니 정말 기분 나쁘네요. 예, 넌 무슨 농담한 거 가지고 그러니? 그냥 웃으라고 하는 농담이야. 다들 결혼식에 왔었는데 네 얼굴 하나 모르겠어? 듣고서도 다들 별 생각 안 한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기분이 나쁘구나. 시어머니가 농담으로 그런 소리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따져 물어야 하는 거니? 준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니, 엄마. 좀 너무하긴 했어. 결혼식 오셨다고 해도 사실 시온이를 잘 알지 못할 텐데. 그리고 당신도 그만해. 엄마가 농담이라고 하잖아. 농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쁜데 무슨 농담이야. 어머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참나. 알았다, 알았어. 어디 무서워서 무슨 말이나 하겠니? 아유, 독해. 우리 준수 고생하고 있겠네. 시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독하다며 자기 아들을 더 안쓰러워 하셨답니다. 이날 이후로 남편도 서서히 저희 편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죠. 원래 시모가 막말을 할 때면 나중에라도 저에게 대신 미안하다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했다는 말도 종종 했답니다. 그때마다 내가 고생하면서 간병하고 있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안 했으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란다니 황당했어요. 당장이라도 간병을 그만둘까 싶었지만 남편도 자꾸만 병원에서 시어머니와 싸우니 예민할 수 있겠다 싶어 한 번 더 참기로 했죠. 시모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고 그때마다 저는 차분하게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어머님한테 받는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솔직히 어머님 계시면 병실에 들어와도 불편하고 거기다가 언제 막말을 하실까 심장이 너무 두근대고 힘들어. 당신이 잘 말씀드려가지고 매일은 아니고 가끔씩만 오시면 안 되냐 말해보는 건 어때? 간병도 쉽지 않은데 어머님이 자꾸만 이상한 말씀 하시니 마음도 힘들어. 당신 마음 잘 알아. 엄마가 약간 말이 지나칠 때가 있어. 이해는 하지만 엄마도 내가 너무 크게 다치다 보니 걱정돼서 자주 오시는 것 같아. 말은 해보겠지만 엄마가 고집하시면 어쩔 수 없어. 당신도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우리 엄마 이해할 거야. 어차피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태어날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사실 회사 눈치도 보이고 시어머니가 매일 여기로 오신다면 어머님께서 직접 간병하시는 것도 나을 것 같아. 엄마가 나를 어떻게 간병해. 몸도 약하신데. 어쨌든 한번 이야기는 해볼게. 남편은 찾아오는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매번 하는 막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바로바로 대응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도욱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더욱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1인실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일을 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지내게 되면 편하게 일을 하기 어려워 1인실로 잡았지만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시면서 휴가로 간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1인실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두 사람은 1인실만 고집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문병 오시는 분들에게는 아들이 아파서 큰돈 좀 썼다며 제가 결제할 병원비를 마치 시어머니 본인이 내시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입원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오셨어요. 제가 저 대신 간병을 해달라고 말할 때면 자기는 약해서 그런 거 못한다며 말씀하셨죠. 거기다가 종종 병원밥이 맛이 없다며 외부 음식을 싸오라고 하거나 심부름을 당연히 시키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거절을 하면 자기가 여기 동네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 너무하다며 아들에게 호소를 하시기도 했답니다. 특히나 남편 피부에 뭔가가 올라오면 저를 굉장히 나무라셨어요. 간병을 잘하지 못해서 나는 거라며 제 탓을 하셨죠. 미묘하게 기분 나빴던 시간들이 흘러갔지만 바뀌는 건 없었어요. 매일같이 시어머니는 문병인들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셨답니다. 특히나 그때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20만 원이나 지어주면서 간병 부탁을 했다며 요즘 이런 시어머니 없다며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참을 수 없다 생각하여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매번 저렇게 없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셔? 거기다가 내가 언제 간병비로 20만 원씩 받았어. 어머님이 주셔도 받지 않을 거지만 없는 이야기를 저렇게 사실처럼 말하다니 난 너무 황당해. 여보, 어머니가 태어나고 챙겨주실 수도 있지. 왜 말을 그렇게 해? 솔직히 엄마 없었으면 당신 병실에서 일한다고 나 잘 돌보지도 않았을 거잖아. 그나마 엄마가 같이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간병한 거 아니야? 아니 주변에도 입원한 사람들 많은데 그때 다 당연하게 와이프가 가서 병간호 한대. 그런데 당신은
내가 부탁하면서 비로야 해준 거잖아. 그러면서 이 정도 말도 참아주지 못해? 난 당신이 더 서운해. 아니, 여보. 내가 그래서 당신 생각해. 간병인들도 매일 보내줬잖아. 불편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거기다가 퇴근하면 나는 매일 여기 와서 간병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 간병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님이 자꾸 막말하시는 건 당신이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불편하다고 해도 바뀌는 것도 없고, 어머님은 매번 뭐라고만 하시잖아. 거기다가 당신은 한 번도 내 편 들어주지도 않고, 서운하다면 내가 더 서운한 거 아니야? 아니, 엄마가 나 기 죽을까봐 기 살려주려고 하는 말이잖아. 당신이 자꾸 내 기 죽이니까 엄마가 나 생각해서 하는 거라고. 아, 진짜? 간병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남편이 아프다는데 그거 하나 못 참아주냐? 남편은 저에게 너무하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간병한 건 저인데 오히려 엄마가 더 고생하고 있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병원비로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하고 거기다가 체구 차이도 많이 나는데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니 제가 직접 다 대소변도 받아야 했거든요. 그 고생한 것은 알아주지 않고 남들은 당연하게 하는 거라며 저를 나무라니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퇴원 일은 다가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간병인을 구하지 못하니 결국 제가 끝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시모는 결국 네가 우리 아들 길을 죽였다며 화를 내셨답니다. 남편은 시모와 함께 제 앞에서도 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너 그럴 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간병을 하는데 너는 무슨 고귀한 몸이라고 신랑 간병 하나 제대로 못하니? 아픈 애한테 화까지 내고 정말 대단하다. 너도 나중에 네 애 낳아봐라. 애 아프면 병원에 오지도 않을 거니? 며느리 있으니까 그냥 내팽겨 둘 거야? 네 뱃속에서 나올 애가 불쌍하다 정말. 아, 엄마, 얘기 그만해. 말해봤자 나만 스트레스 받지 말이 안 통해. 어휴, 내가 쟤랑 애를 가지려고 했더니 저렇게 모성애도 없는 애를 참. 아이고, 준수야. 그러게 너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애 다시 만나보라고 했잖아. 엄마가 사람 잘 보는 거 알지? 어쩌다가 저 독한 거 선택해여서. 에휴. 둘 다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그런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해? 지금까지 간병한 게 누군데? 그래, 당신 아주 고맙다. 내가 그 아픈 몸으로 당신한테 쩔쩔매면서 부탁했으니까 겨우겨우 들어준 거지. 솔직히 간병할 생각도 없었잖아. 진짜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렇게 저는 두 모자의 막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가방을 챙기고 나가려던 찰나에 그날 마침 병문안을 오겠다던 남편의 회사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색한 기류의 직원들도 어리둥절하면서 병실로 들어왔는데요. 그 상황에서 나갈 수는 없어 어색하게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회사 직원들이라고 소개를 하자마자 얼굴색을 확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직원들은 당황해했지만 어머님은 이때다 싶으셨는지 저에 대한 폭언을 처음 보는 직원들 앞에서 서슴없이 하셨죠. 아유, 우리 준수 회사 직원분들이라고요?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여기 다들 앉으세요. 예, 시연아 뭐하니? 손님들 음료수라도 드리렴. 아, 어머님이시구나. 저희는 준수 씨 회사 동료고 같은 팀이에요. 이쪽은 회사 부장님이시고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사고 때문에 준수 씨가 많이 고생한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처음에 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괜찮아지면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찾아왔네요.
준수 씨는 몸 어때요? 좀 괜찮아요? 아, 네.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 어머님이랑 사모님께서 간호해 주셨나 봐요. 간병 정말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며느리는 바빠서 간병 못 해준다는 걸 제가 사정사정해서 20만 원 주면서 부탁했어요. 지금도 힘들어 못하겠다는 걸 겨우겨우 붙잡았네요. 아니, 내가 우리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간호도 해주고 하는 건데 우리 며느리는 참 독해가지고 못하겠다네요. 아, 간병이 쉽지 않죠. 저희도 가족들 간병은 간병인들 고용해서 하는걸요. 저희도 간병인을 처음에 구했었는데 요즘 워낙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얘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니 좀 편한 며느리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돈을 지어줘도 못하겠다고 하니 참. 아이고, 제가 제 말만 했네요. 얘, 너 뭐하니? 음료수 드리라니까. 아이고, 제가 저래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자기 말만 맞고 배려는 하나도 안 해주니 우리 준수가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시모의 말에 분노가 치솟았지만 모르는 직원분들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으니 참고 있었죠. 그러던 때 남편 회사 부장님이 갑자기 저를 빤히 보더니 놀라면서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놀랐는데 그 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더욱 깜짝 놀라셨답니다. 혹시 양 대표님 따님 아니신가요? 저 양 대표님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네? 저희 아빠를 어떻게 아세요? 제가 원래 양 대표님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회사가 부도나면서 쫓겨났거든요. 그때 저희 다 받아주신 분이 양 대표님이셨어요. 그때 양 대표님 집에도 자주 가서 가족 사진 정말 많이 봤었는데 어릴 적 얼굴이라 긴가민가 했는데 맞으시네요. 근데 준수 씨가 결혼했다는 분이신 줄 몰랐어요. 그때 결혼식에 일이 있어 참석을 못했는데 갔다면 양 대표님도 봤겠네요. 아니 근데 이분이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실 텐데. 아니 부장님이랑 아는 사이니? 아유 참. 부장님, 그게 아니고요. 잠시 언쟁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당신 뭐해? 뭐라고 이야기 좀 해봐. 뭘 이야기해? 나보고 독하다고 한 거? 아님 지금껏 간병했는데 고맙다는 소리 한번 못 들었던 거? 시어머니와 남편은 굉장히 당황해 했답니다. 부장님은 저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막말이 생각이 나셨는지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직원들과 함께 나가시더라고요. 직원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저도 더 이상 간병하지 못하겠다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전화로 폭언을 끊이지 않게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부장님께 해명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친정아빠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부장님에게 들었다며 지금껏 간병까지 한 거냐며 몰상식한 집안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저를 친정으로 바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다가 남편과 시어머니께 전화로 더 이상 자기 딸을 그 집에 둘 수 없다며 이야기를 하셨죠. 나중에 친정아빠가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부장님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친정아빠를 찾아가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장님께서 다니던 회사는 부도로 인해서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정리가 되었다고 해요. 거래처의 상황이 나빠지자 친정아빠는 대신 거래처 직원들을 모두 수용해 일을 시켜주셨답니다. 거기다가 밀린 월급에 대한 부분도 회사가 처분이 되면서 발생한 비용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던 상황에서
도움을 주었던 은인이나 마찬가지셨던 것이죠. 이후에 보답을 해드리려고 했지만 친정아빠는 한사코 거절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와중에 병원에서 시모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던 저를 보게 된 것이었죠. 시모의 말과 저의 얼굴이 겹치면서 그 자리에서 당장 화를 내고 싶었지만 우선 친정아빠를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 그날 바로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크게 분노하셨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 소식이 시모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시모는 결국 제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셨죠.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놓네? 네가 그렇게 콧대 높게 행동하니까 우리 아들이 기가 죽는 거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니? 내가 정말 시집살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네가 잘했으면 내가 오려니 잘해주지 않았겠니?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너한테는 부족하다고 느낀 건 아니고 너 지금 사과하면 내가 봐줄 테니까 당장 준수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 제가 왜요? 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간병하라고 해서 했고 심부름이며 막말하는 것도 다 참았어요. 오히려 억울한 건 전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행패세요? 행패?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버릇 좀 봐라. 내가 준수가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했는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 준수 일도 그만두게 되고 사고도 나고 네가 원흉이야 원흉. 마음 여리고 약하네. 네가 잘해줬으면 준수가 이렇게 되었겠어? 왜 네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착한 준수랑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제가 괴롭힌 게 아니고 어머님이 절 괴롭힌 거죠. 그렇게 싫어하는데 제가 빠지겠습니다. 애지중지한 아들 속에 꽁꽁 싸매고 한번 살아보세요. 소란에 달려온 경비의 손에 시어머니는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저는 더욱 단호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은 시모도 너무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다며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자는 어이없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이혼만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서 시모의 폭언이 담긴 통화 내용과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어요. 정구가 남편에게 전달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심각한 상황임을 알았는지 매일 직장과 친정으로 찾아와 용서를 구했죠. 그렇지만 이미 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지경이었고 저의 상처 또한 컸습니다. 늘 항상 제 편일 거라 생각했던 남편의 그 태도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저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나는 네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엄마랑은 이제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있어. 그러니 마음 좀 되돌려주면 안 될까? 그때 네가 고생고생하며 간병도 해줬는데 정말 미안하다. 오빠, 솔직히 어머님이 하시는 말 결혼 전부터 신경 쓰였지만 난 오빠 하나만 믿고 결혼한 거야. 근데 오빠도 결국 내 편이 아니었어. 우리가 더 산다고 해도 다시 오빠가 내 편에서 뒤돌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난 매일 불안할 것 같아. 오빠는 어머님을 놓지 못할 거고 결국 우리는 반복될 텐데 다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시원아, 지금 당장 돌아오라는 거 아니야. 제발 평생 엄마 안 보고 살게 해줄게. 부탁이야. 나 너 없이 안 된다. 내가 그때 사고로 다쳐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간병하는 거 쉬운 일도 아닌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이미 난 마음을 정했어. 그리고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젠 정말 그만하자. 더 이상 연락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그 이후로도 재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시모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라며 그 자리에서 나는 빠지겠다는 이야기로 더 이상 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부장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저희 아빠의 도움을 받았던 직원들도 몇 분 계셨나 보더라고요. 남편과 시모의 행동이 소문나면서 남편은 직장 내에서 외톨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답니다. 이혼 후에 시모와 남편의 사이는 돈독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시모와의 연을 정말 끊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시모가 종종 저에게로 폭언의 문자를 날리곤 하지만 이제는 애처로울 지경이랍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운 아들이 남처럼 대하니 속이 타시겠죠. 인과응보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에게 나쁘게 하면 그게 다시 돌아오게 되죠. 반대로 친정아빠처럼 남에게 베풀게 되면 그 덕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저도 결혼 생활 동안 내내 참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지.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처음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재미있게 사연을 듣다가 이번에 제가 경험한 일도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만큼이나 놀랍다 생각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이혼을 한 돌싱입니다. 전 남편과는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친정 엄마가 홀로 저를 키워주셨는데 주변에서 좋은 집안 아들이 있다며 소개를 해준다고 해서 엄마의 성하에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사람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저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은 저에게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의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1년의 연애를 하고 나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홀 어머니의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사실 결혼까지 문제없이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댁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결혼을 반기는 눈치셨어요. 어쨌든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소개를 받을 때에도 시댁은 지역 내 알부자이며 남편의 사업도 잘 되고 외제차를 끌고 다녔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은 다 빚이더라고요. 매달 어마어마하게 날아오는 청구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남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 원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잠시 이러는 거라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청구서야? 한 달에 이렇게나 많이 청구서가 들어오는 거야? 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캐피탈이며 은행이며 연체 안 내는 건 또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사실은 지금 사업 사정이 좋지 않아. 내가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 미안해.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거야. 힘들어서 대출 받았던 게 있는데 이번에 연체되었더니 우편이 왔나 봐.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때는 속이려고 그랬겠나 생각이 들어서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사실들을 다 알았다면 좋겠지만 어차피 남편이 부자라서 결혼을 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 당시 작은 케이터링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경업을 쌓아서 내 사업을 시작하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아이를 갖는 건 잠시 뒤로 미루어 두었답니다. 아마 이 결정이 저에게는 잘한 선택이라 지금도 생각해요. 결혼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남편의 실체를 더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런 경기 악화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남편은 원래 허세가 심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여기저기 돈을 써 다녔던 것입니다. 자신의 허세 때문에 형편에도 맞지 않는 외제차를 무리해서 끌고 다녔던 것인데 심지어 시댁에서까지 이런 허세가 똑같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여행 다니면서 모든 경비를 내주고 감당은 저희 남편이 해야 했던 것이죠. 점점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있었던 그때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장에서 격리를 보고 있던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동안 사업상 집에 못 들어오던 날이 있었는데 모두 상간녀와 함께 여행을 하거나 하루를 보내느라 들어오지 못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는 뻔뻔하게 저희 집을 드나들면서 제가 없을 때 남편과 오붓하게 식사를 하기도 하며 마치 자신이 와이프인 양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저에게 조금씩 눈치를 주시면서 알게 되었네요. 외도를 확실하게 알게 된 날 남편과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빠,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 한 거 없어? 어? 거짓말 한 거? 없는데. 갑자기 왜 그래? 나 오빠가 수진 씨랑 외도하는 거 다 알아. 외도라니? 수진은 우리 회사 경리고 당연히 나랑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지. 네가 착각하는 거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미 CCTV랑 블랙박스 다 확인했어. 어디서 발뺌하려고 그래? 당신이랑은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냥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미쳤어. 당장 내보낼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남편은 그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외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 용서해 줄 수 없다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울며 불며 저에게 매달렸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단 몇 주만이라도 자신이 하는 행동을 봐달라며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며 애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허세가 넘치는 사람이긴 했지만 저에겐 따뜻하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어요. 제 일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 친정엄마도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만약 이혼을 한다면 엄마에게 충격이 될까 걱정이 되어 주저하게 되었죠. 결국 저는 고민을 하던 끝에 이혼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동안 남편은 일거수일투족 모두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시간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고 일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바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마음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저에게 했던 것과는 다르게 딴짓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남편의 상간녀가 저에게 바로 연락을 했기 때문이었죠. 여보세요? 동수 오빠 와이프 맞으시죠? 저 수진이에요. 경리로 일했던. 저에겐 무슨 일로 연락을 하셨죠? 이혼하고 저에게 온다고 하는 오빠가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오빠한테서 좀 떨어져 주세요. 네? 떨어지다니요. 그쪽이야말로 이미 끝난 사이 아닌가요? 역시 눈치가 없으니까 오빠가 진료했지. 이보세요. 오빠 아직 저 만나고 있어요. 저희 관계 그쪽보다 더 오래됐고 원래 오빠 옆에 있어야 되는 건 당신이 아니고 나라고요. 상황상 어쩔 수 없었지만 어쨌든 아직 만나고 있으니까 헤어져 주세요. 이게 무슨... 아무튼 전 연락했어요. 헤어지는 걸로 알고 끊을게요. 상간녀는 당당하게 저에게 헤어져 달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저에게 외도를 걸린 이후에도 상간녀와 헤어지지 않고 만나고 있었죠. 상간녀가 격리를 그만두고 나니 더 편하게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는 제가 출근을 하면 저희 집으로 와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있다가 나간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남편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따져 물었죠. 오빠, 나 당신 상간녀한테 들었는데 아직 당신이랑 만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진아. 미안해. 정리하려고 했는데 직장도 그만두고 자를 버렸다며 자꾸만 연락이 오길래 몇 번 만난 게 다야. 또 거짓말을 하네? 이미 CCTV로 다 확인했어. 지금까지 계속 그 여자는 우리 집에 들락날락 했던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이씨, 다 들켰네. 그래, 나 계속 만나고 있다. 어쩔래? 뭐 이혼이라도 할 거야? 니네 엄마 우리 이혼한다는 거 알면 충격받아서 쓰러지실 텐데 괜찮아? 그러지 말고 금방 정리할 테니까 좀 징징대지 말고 기다려. 뭐? 징징댄다고? 지금 뻔뻔하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럼 니네 엄마한테 전화할 테니까 당장 말해봐. 나랑 이혼하겠다고.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혼한다고 하면 충격이 크실 텐데. 오빠 지금 그걸로 날 협박하는 거야? 내가 당신이랑 이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 천만에. 내가 당신이고 그 여자고 소송할 거야.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들키자 오히려 저희 친정엄마의 상태를 언급하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더 도욱한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데에는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두 마무리가 되던 중 엄마가 투병 중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혼도 했고 하나밖에 없었던 가족이 세상을 떠나다 보니 마음이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인복은 있는지 케이터링 업체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개업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가게는 잘 되었고 주로 기업 내 행사 음식 제공을 하면서 차분히 사업을 넓혀갔습니다. 전 남편과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건너 들었던 소식은 저와 헤어지고 나서 상간녀와도 얼마 못 가 헤어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마 남편의 사업이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망하고 있었다는 것과 거주하고 있던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거겠죠. 어쨌든 이미 타지로 이사를 왔고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케이터링과 반찬집을 차리고 운영하면서 몇 번 저희 가게로 의뢰를 해주신 사모님이 있었는데요. 그분께서는 지역 내에서도 유명한 기업의 사모님이셨습니다. 행사가 종종 있어서 그때마다 저희 가게에 의뢰를 해주셨죠. 제가 하는 음식이 입에 맞으셨는지
종종 반찬들을 사러 오시기도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가끔씩 저희 가게를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가시거나 커피를 사고 오시는 날도 있었죠. 사모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얼마 전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홈파티 형식으로 하려고 해서 음식 의뢰를 하시려고 했지만 그날은 미리 잡힌 행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진행을 해드리지 못했었네요. 어쨌든 결혼식이 끝나고 사모님께서는 담례떡이라며 신혼부부 사진이 들어간 박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잘 먹겠다고 인사를 하면서 사진을 보니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바로 사진 속 신부가 그토록 원망하고 증오했던 상간녀였던 것입니다. 그때 사모님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결혼식도 끝이 났고 거기다가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한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사부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고 이대로 상간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더 난리가 났던 건 저희 가게 직원들이었어요. 어머, 사장님, 이 여자, 그 여자 아니에요? 사장님 전 남편 상간녀. 아니, 얘가 왜 이 사진에 있지? 그러게. 참나. 세상 좁다 좁다 해도 이렇게 만난다니 진짜 황당하다 정말. 이거 사모님한테 말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 완전 독종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아니, 말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망설이시면 안 되죠.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 사모님이 전혀 모르실까? 작정하고 이 여자가 속인 거겠지? 저는 그날 이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이고 거기다가 그날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이었죠. 고민을 하다 저는 오래전에 적어두었던 상간녀의 연락처를 찾아내고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의 시어머니와 잘 아는 사이임을 설명하면서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하라고 말을 했죠. 그렇지만 상간녀의 반응은 역시나 뻔뻔했습니다. 사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나요? 아무리 3년 전 일이라고 해도 한 가정을 깼던 일인데 뻔뻔하게 속이고 결혼한 건가요? 어머, 그걸 왜 말해야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답답하네. 어차피 그날 일은 다 끝났고 배상도 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제가 부잣집에 시집가니 배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 남편이 바람나지. 저기요, 말해서 뭐 어쩔 건데요. 만일 시댁에 조금이라도 말한다면 당신 고소할 거야. 정말 뻔뻔하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아.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유, 무서워라.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차피 시댁 식구들은 내 편이지 당신 편이겠어? 이미 난 그쪽 집안 대를 이을 아이도 임신했는데 어쩔 거야. 제발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고 꺼져. 상간녀는 지난 일은 별거 아니라는 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간녀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더더욱 이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러던 찰나에 사모님께서 다시 저희 가게를 찾아와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행사가 아니라 집안 행사로 문의를 주셨어요. 사모님께서는 결혼식 이후 첫 명절을 잘 보내고 싶다며 명절 음식을 혹시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예진 씨, 혹시 이번 명절에 명절 음식 좀 우리 집에 와서 도와줄 수 있나? 원래 명절에 특별하게 음식은 안 하는데
그래도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뭔가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지 물어보려고. 아, 네, 그럼요. 어차피 저도 명절에 딱히 가는 곳이 없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갈게요. 어머, 그래주면 나야 너무 고맙지. 음식 재료나 이런 건 내가 다 준비할게. 그냥 요리하는 것만 조금 도와줘. 네, 사모님. 그때 뵐게요. 명절이 다가오고 저는 당연히 상간녀가 시댁에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본다면 당연히 놀랄 것이고 그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사모님 댁으로 가보니 상간녀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사모님께서는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 아들네에는 못 올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모님께 언질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모님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셨죠. 예진 씨가 살았던 동네에 얼마나 살았다고 했지? 네, 저 거의 30년은 살았죠. 왜요? 아니, 우리 며느리 있잖아. 거기 출신이거든. 나이도 비슷하고 혹시나 알까 싶어서. 아, 그렇구나. 며느리분은 어떠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응. 처음에는 직업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해서 허락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싹싹하고 잘하더라고. 쉬는 날마다 와서 나랑 이야기도 하고 가고 아들 없이도 종종 왔다 가서 기특하기도 하고. 아, 이번에 신혼여행 갔다 왔다며 아들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여기 예진 씨가 예전에 가고 싶다고 했던 곳이잖아. 한번 봐볼래? 아, 정말요? 와, 진짜 사진 잘 나왔네요. 이거 봐봐. 아드님 사진 정말 잘 나왔지? 오, 그러네요. 근데 왜 아드님 독사진만 있어요? 새댁 사진이 빠졌네요. 두 분이서 같이 찍은 사진은 없어요? 궁금해요. 며느리가 사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신혼여행 가서도 며느리는 사진을 안 찍었다고 하네. 어머, 그래요?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사진이 없다니. 그치? 아들한테 한번 있나 물어봐야 되겠다. 아, 저번에 결혼식 사진도 나왔는데 한번 볼래? 사모님은 결혼식 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때 저희 직원이 신부를 가리키며 깜짝 놀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머머! 이 사람! 사장님, 이 사람! 전 남편분!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니? 우리 며느리랑 아는 사이야? 같은 지역이라서 알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아는데? 전 남편이랑도 아는 사이야? 아, 그게 사모님, 혹시 며느리분이 이 여자인가요? 저는 사모님께 전에 저장을 해두었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얼굴을 맞대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답니다. 사모님은 사진을 보고 놀라기는커녕 전 남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을 알고 있다며 말을 하셨어요. 아, 이 사람 며느리 사촌 오빠잖아. 어떻게 이 사진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가? 아, 사모님, 그게 아니라 사실 이 남자가 제 전 남편이에요. 거기다 이 여자는 상간녀고요. 응? 상간녀라니? 사촌 오빠라고 했는데. 사모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 여자
저희 남편과 외도를 저질렀고 저는 그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때 예진 씨가 이혼했다는 게 남편 외도 때문이었다고? 거기다가 그 여자가 우리 며느리란 소리야? 네, 사모님. 저도 저번에 답례품으로 주신 떡에 있던 사진 보고 알았어요. 깜짝 놀랐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이 여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뻔뻔한 태도더라고요. 먼저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면 저도 이렇게까지 말은 안 했을 테지만 전혀 걱정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이 그날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이 여자가 아직도 전 남편을 만나고 있다고 하니 더 이상은 저도 참을 수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 잠깐만. 나 금방 며느리 부를게. 사모님은 바로 아들네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장 집으로 오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아들내외는 집 안으로 들어왔고 상간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는 놀라 들어오는 상간녀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크게 화를 내면서 상간녀에게 사실인지 물어보기 시작하셨죠. 상간녀는 저의 눈치를 보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간녀의 모습에 기가 막혔죠. 상간녀는 억울하다는 듯 오열을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혼란스러운 얼굴이었고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간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미리 찍어둔 판결문을 사모님께 보여드렸죠. 판결문을 본 사모님은 갑자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몇 장의 사진을 상간녀에게 던졌습니다. 던져진 사진을 보니 상간녀와 전 남편이 함께 다정하게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죠. 상간녀도 놀랐는지 오열하던 것을 그치고 당황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너 얼마 전에 거리에서 나랑 마주친 적이 있었지? 그때 옆에 있던 남자 네 사촌 오빠라고 했고 처음에는 별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날 그 남자랑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 자꾸만 머리에 아른거리더구나. 그래서 내가 뒷조사 좀 했다. 그런데 너는 사촌 오빠랑 호텔을 가니? 너 어디 설명을 좀 해봐라.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제 사촌 오빠가 맞아요. 이날 사촌 오빠가 오랜만에 여기로 와서 숙소를 잡아주려고 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분의 남편을 몰라요. 저분도 모르고요.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어디 이 사진도 한번 이야기해봐라. 여기 예진 씨가 자기 전 남편이라며 보여준 사진인데 네가 모른다고 하는 예진 씨 전 남편이랑 네 사촌 오빠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잖니. 거기다가 이 옆에 있는 여자는 네가 아니야? 그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말씀 안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철없을 때 있었던 일이고 저도 지금까지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모든 배상을 다 했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후회가 돼요. 어머님, 정말 진심이에요. 저 상진 씨 정말 사랑하고 상진 씨 아이도 가졌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고 했니 지금? 넌 이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서 용서를 바라는 거야? 네가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감히 우리 집에 이런 모욕적인 짓을 해? 너 상진이 얘가 하는 말 알았던 일이니? 아니, 엄마, 이게 뭐야? 여보, 거짓말이지?
진짜 당신 이런 일 저질렀어?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고. 다 옛날 일이야. 반성했어. 정말이야. 믿어줘. 반성했다는 애가 아직도 거짓말이네. 너, 네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랑 아직도 만나고 있잖아.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상간녀는 사모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며불며 용서를 구했죠. 그렇지만 사모님은 상간녀를 노려만 볼 뿐 냉정한 반응이었답니다. 결국 아들이 상간녀를 데리고 나갔고 사모님은 저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며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사모님께서도 결혼 전에 이미 상간녀와 전 남편이 함께 있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셨더라고요. 두 사람은 헤어지고 난 후에 다시 만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던 거라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촌 오빠라고 해서 믿었는데 함께 있는 장면을 사모님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도 목격을 하다 보니 의심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아들네 몰래 상간녀의 뒤를 캐기 시작하셨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향했다는 것을 알게 되셨던 것이랍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제대로 알기 어려웠고 이미 사촌오빠라고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물어보려고 저를 부르셨던 것이었죠. 저는 상간녀와 전 남편의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며 사모님은 충격을 받으신 듯 보였어요. 그렇게 그날이 지나가고 사모님은 계속해 보이시지 않으셨답니다. 저도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상간녀가 저희 가게로 찾아왔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간녀는 가게에 있던 반찬들을 모두 던져버리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미 다 배상한 일이잖아. 돈도 다 받아놓고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네 멍청함 때문에 남편이 바람핀 거라곤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네 남편 너랑 결혼하고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거기다가 돈돈거리면서 자기를 자꾸만 쪼아댔다고 하던데 역시나 내가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하니 부러웠던 모양이지? 너는 가지지 못한 것들을 내가 다 차지하니까 부러워서 그랬니? 왜? 처음부터 돈을 더 달라고 하지 그랬어? 참나, 너는 여전히 반성은 안 하는구나.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인지 알기나 하니? 하긴 네가 알았다면 처음부터 유부남이랑 만났겠어?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너 지금 그 뻔뻔한 태도 경찰서에서도 한번 보여줘. 경찰? 하나도 안 무서워. 너 당장 어머님께 찾아가서 오해한 거라고 말해. 그것만 말해준다면 나 여기로 다신 찾아오지 않아. 내가 왜? 사실을 말한 것뿐이고 거기다가 이미 사모님은 네가 거짓말한 걸 눈치채고 계셨어. 어차피 밝혀질 일이었다고. 거짓말 하지 마.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아냐고? 상간녀의 행패는 멈추지 않았고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손에 끌려나갔죠. 갑자기 와서 행패를 부리는 상간녀가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좁은 지역이라 그런지 상간녀의 행동은 소문이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상간녀의 행패가 사모님 귀에도 들어갔는지 사모님은 며칠 후에 저희 가게로 오셔서 대신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예진 씨, 내가 정말 미안해. 예진 씨가 열심히 일하는 공간인데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런 일을 겪게 하네. 정말 미안해. 배상은 내가 해줄게. 아니요, 사모님. 배상은 사모님이 아니라
그 여자가 해야죠. 아휴, 정말.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까지 엉망진창이네. 아들도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된 모양이야. 이혼하자고 했는데 안 된다며 울며 불며 우리 집에도 찾아와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울어대는 통에 정말 난리가 아니야. 그래도 어쩌겠어. 품을 수 있을 정도의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잘못을 해놓고선 뻔뻔한 태도니. 참 며느리, 아니 그 여자 임신한 것도 우리 아들 아이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아니 그럴 리가요. 그래도 임신까지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아들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어쨌든 그런 일을 겪었다니 예진 씨도 힘들었겠다. 지금은 괜찮아요. 사모님께서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사모님께서 방문을 하고 가신 후에는 얼마 동안 오시진 않으셨어요. 저도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직원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들었는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상간녀는 결국 사모님 아드님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잡아댔지만 전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가 되었다며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아직 친자 확인이 되지 않아서 출산 이후에 확인을 하고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상간녀가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영업 방해죄로 신고를 했답니다. 상간녀도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다 제 탓이라며 주변에도 많이 말을 하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상간녀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오히려 상간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미 몇 년이 지난 상황이었지만 저는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상간녀는 참 기억력도 없는 모양이에요. 처음에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고소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은 각오하고 있었는데 성립이 되진 않았더라고요. 대신 상간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상간녀는 이혼하면서 위자료에 저에게 손해배상까지 모두 배상하게 되었죠. 사모님 아드님을 만나게 된 것도 지인을 통해 물어물어 이지호까지 아드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 작업을 한 거라고 해요. 지역이 달라지니 자신의 과오를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우습게도 상간녀는 저에게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소 이후에 저를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나 이혼했어요. 복수 이제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해줘요. 어차피 저 빈털털이고 배상해줄 돈도 없어요. 지금 이거 협박인 건 알아요? 이혼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고 그때 여기서 난리치고 간 덕분에 그날뿐만 아니라 다음날까지 가게 문을 열지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다음날 행사에 쓸 재료들도 다 뒤집어 엎는 통에 쓸 수가 없었다고요. 뻔뻔하게 남편이랑 외도까지 저질러 놓고서도 당당하더니 남의 영업장 피해주고서도 당당하네요. 피해요? 당신이 나한테 준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만 합의해 주세요. 합의할 생각 죽어도 없고 끝까지 손해배상 받아낼 겁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상간녀의 뻔뻔함이 오히려 다행이었는지 저는 그런 모습에 더 독하게 다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있었는데 손해배상 때문에 듣기로는 상간녀가 공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도 이번에
상간남 청구가 들어갔고 배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후로는 정신을 차렸는지 더 이상 상간녀와는 만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만 하더라도 복수의 칼날을 수십 번도 더 갈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나 크게 한번 올 거라 생각은 하지 못했었네요. 지금은 원래 살았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 작게 반찬 가게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언젠가는 그 못된 사람들이 벌받게 되니 힘내시길 바랄게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사연으로만 시청하다 저에게도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하나 있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치위생사라는 과를 나와 지금은 개인병원에서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치과 간호사라고 이해하면 편하실 것 같네요. 19살 어떤 학과를 가야만 비전이 있을까 고민하던 시점, 담임선생님 추천으로 4년제 치위생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라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졸업 후에는 모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사회생활 첫 발을 내딛었죠. 운명이었을까요? 치과위생사 인턴으로 처음 취직한 곳에서 치과대학 학생이었던 남자친구를 만나 사내 연애 아닌 사내 연애를 이어갔답니다.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이제 막 인턴 실습을 마친 졸업을 앞둔 치대생이었어요. 우연한 계기로 밥을 먹다가 연애까지 이어졌는데 약간 까칠할 것 같았던 처음 외모와는 달리 너무 순하고 다정한 모습에 이끌려 연애를 이어나갔어요. 연애를 하면서 치과라는 공통 분모 덕분에 재밌었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나가고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는 졸업을 하게 되었고 개인병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 페이닥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며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고 대학병원은 치과위생사가 대부분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무기계약직 상태였습니다. 저도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고 이제 좀 전환점이 필요하겠다 싶어 2년의 계약을 거절하고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는 도중 남자친구가 본인이 일하는 병원에 자리가 있는데 혹시 생각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치과에 있는 과가 분야별로 있는 대학병원과는 달리 통합적인 시스템인 개인병원에서 남자친구와 부딪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 거절했습니다. 직원들 보는 눈도 불편할 것 같았고요. 병원 시스템도 괜찮고 5년차 직원을 구하고 있어서 세인이 네가 하면 딱일 것 같아. 대표 원장님한테는 내가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어때? 결혼할 때까지 여기서 진료 스타일 맞춰보고 개원하고 같이 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알면 불편해할 거고 나랑 오빠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직원들 눈이 좀 걸리네. 대표 원장님도 은근 압박 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병원 분위기나 복지 그런 것들 다 괜찮은 거야? 개인 병원은 또 처음이라 많이 떨린다. 대학병원 같은 시스템도 아닐 거고 그래도 오빠랑 의지하면서 다녀보는 것도 괜찮겠지? 그때 당시 남편은 페이닥터 2년 정도를 하고 병원을 오픈할 예정이었어서 저와 결혼 후 함께 일하기를 희망했네요. 저 역시 저와의 미래를 꿈꾸는 그한테 고맙기도 했고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에 더욱더 미래에 대해 부풀었어요. 간혹 병원의 대표원장과 치과위생사 실장이 부부인 경우가 있어서 솔깃했었고 이미 머릿속엔 상담실장이 되어 남자친구와 병원을 운영할 생각에 부풀어 잠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도 잠시 마음을 먹었죠. 남자친구에게 알겠다고 하고
남자친구가 페이닥터로 일하는 병원에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가 꼬였던 것 같네요. 처음엔 서로 연인 사이가 아닌 척 일을 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모든 비밀 연애가 재밌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 데스크 선생님이 저에게 환자가 제 이름을 콕 집어서 저에게 스케일링을 받고 싶다고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놀랐죠. 일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제 이름을 호명해서 예약을 해달라고 하다니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개인 병원에서는 지정제로 스케일링이나 진료를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심 다른 환자에게 저를 소개를 받은 줄 알고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예약한 날이 되었고 환자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딱 보기에 50대 후반 정도 돼 보이시는 여성분이셨어요. 그 환자분은 접수를 하시고 데스크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진료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신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그렇게 좋지 않은 표정으로 말을 건네셨는데 약간 느낌이 쎄했죠. 당신이 윤세인 선생인가요? 오늘 스케일링 특별히 그쪽한테 해달라고 전화까지 해서 따로 예약한 건데 맞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환자분 윤세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녀가셨던 환자분들 중에 소개받으신 건가요? 제가 건넨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고 쎄하게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계속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연이어 보고만 있었습니다. 스케일링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아무래도 치석이 많이 쌓여 있으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아프지 않게 봐드릴게요. 여기 앉아보시고 마취각을 먼저 하시고 옆에 타구에 뱉으시면 됩니다. 계속되는 물음에도 대답이 없던 환자분을 뒤로하고 스케일링에 들어갔습니다. 왜 굳이 저에게 예약을 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환자분은 예민 그 자체였습니다. 이가에 튀지 않는 물을 가지고 물이 튀었다고 화를 내시고 시리다고 화를 내시고 진료실에서 다른 직원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저에게 화를 내셨네요. 저도 이 시간만을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열심히 스케일링을 해드리고 환자분을 일으켜드렸습니다. 역시나 스케일링을 받는 내내 불편했다는 소리를 함께 들어야 했죠. 아휴, 이렇게 못하는 스케일링은 처음이네 진짜. 너무 시리고 아프기만 하고. 아우, 정말 못하면 못한다 말을 할 것이지. 죄송합니다. 불편하셨나요? 환자분께서 치석이 좀 있으신 편이라 아마 떨어져 나가면서 불편하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양치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웃기네 진짜. 죄송하다고 하면 될 것을 나를 가르쳐? 진료실에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자 대표 원장님이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하셨고 사과를 받은 후에야 씩씩거리며 그 환자는 돌아갔네요. 치과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경력자로서 좀 너무 창피하고 원장님 볼낯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모욕을 겪고 있을 때 남자친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서러워서 화장실 가서 펑펑 울었네요. 퇴근 시간 후 남자친구와 연락해 근처 밥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던 얘기를 했죠. 아까 있었던 상황에 대해 그냥 넋두리라고 할까요? 넋두리를 하는 와중에 남자친구는 공감해주거나 제 기분을 살피기는커녕 대답이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남자친구마저 대답이 시원치 않으니 서럽고 눈물이 나더군요.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니 오빠, 내 말 듣고 있어? 아까는 어디 갔었던 거야? 나 진짜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어. 도대체 날 어떻게 알고 지정하신 거지? 아니 나를 무슨 철천지 원수 보듯 했다니까? 꼭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마냥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예전에 내가 보던 환자인가 싶기도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얘기 들은 적이 없어서 정말 당황스럽네. 멘탈 털리는 하루다, 진짜. 그랬어? 난 아까 잠깐 일 좀 보느라 상황을 잘 몰랐네. 에이, 그래도 좀 치아에 많이 예민하신 분인가 보다. 널 어디서 소개받고 오신 거 아닐까? 아, 그래도 오늘 일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잊어버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진짜 분명히 뭔가 이상해. 그냥 느낌이 쎄한 거 있잖아. 꼭 나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야. 잊자 잊어. 이렇게 위로를 받으며 그날 하루를 보냈습니다. 찝찝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매번 좋을 수 있겠나 생각하며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고 저도 이 병원에 적응할 때쯤 남자친구는 개원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개원 준비를 하며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산 넘어 산 넘어야 할 고비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연애는 둘이 하는 거지만 결혼은 가족이 만나는 거니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너무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었어요. 혹시 아들이 의사라고 저를 무시하진 않을까 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 남자친구가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일단 우리 집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엄마 보고 놀라지 마. 알겠지?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며느리 욕심이 좀 있었거든. 무슨 소리야? 혹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아니지? 진작 정부칠 겸 찾아뵀어야 했나? 너무 떨린다. 엄마가 말이나 표정은 쌀쌀 맞아도 처음이라 그러신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일단 오늘은 엄마 기분 좀 맞춰주라. 당연하지. 그래도 오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인데 내가 최대한 어머님 마음에 들게 행동할게. 걱정 마. 이렇게 말은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니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일단 저를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마음은 편했네요. 올라갈 길만 남았으니까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친과 남친 부모님 선물을 사서 약속한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세인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빠한테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이 그 전에 스케일링을 저에게 예약하신 분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얼어붙어 멍하니 서 있자 어머님께서는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반가워요. 저면이 아닌 거는 알고 우리 구면이죠? 우리 아들 만나는 사람 내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 혹시 미리 내가 찾아갔다고 해서 언짢거나 불편한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아들이 워낙 순진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꼬치꼬치 물어봐서 찾아간 거예요. 괜찮죠? 세인아, 자초지종은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그때 엄마가 널 많이 궁금해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 따로 밖에서 만나자고 하기엔 너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았고 그래도 자연스레 얼굴도 트고 이렇게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속상해했던 환자가 남친 어머니였고 절 일부러 보려고 예약을 했다니요. 그것보다 예약을 하고 와서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병원에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컴플레인을 하셨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던 그때 아버님 되시는 분은 그래도 점잖이 말씀을 많이 걸어주셔서 그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네요. 반가워요. 그래도 둘이 만난 기간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 녀석이 도통 소개를 시켜줘야 말이지.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까
와이프가 궁금해서 지국에 가본 모양이더라고. 내가 뭐라고는 했는데. 아, 네. 아, 당황스럽네요. 그날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계속 신경이 쓰였었는데, 혹시 치아 시리신 건 괜찮으세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어른이 그런 거 체크 안 해줄까 봐요. 덕분에 아들이 시리지 않게 해줘서 지금은 괜찮네요. 예비 시부와 시모는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시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아무래도 아까운 의사 아들의 며느리는 치위생사라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조합이지만 아들이 너무 좋다고 사정해 허락한 느낌이 났죠. 그에 반면에 예비 시아버님은 지금의 남자친구처럼 다정다감했습니다. 그나마 아버님이 계속 말 걸어주시고 저에 대해 궁금해해 주신 덕분에 불편한 식사 자리를 화기애애하게 끝낼 수 있었어요.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남친과 저 이렇게 둘만 남았습니다. 일단 너무 화가 났죠. 아까는 어른들 계시는 자리라 별말을 못했지만 어떻게 나에게 언질 한번 주지 않냐 화를 냈어요. 남자친구와 사귀는 기간 동안 이렇게 화를 낸 것은 정말 처음이었고 남자친구도 많이 당황했는지 싹싹 빌었어요. 도무지 화가 가라앉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남친을 보니 어물쩍 넘어가는 사건이 되었어요. 어머님이 절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해서 마음에 걸렸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남자친구를 매우 좋아했고 예비 시아버님만은 옆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어머님은 차차 결혼하면 친해져야겠다 생각하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다가오는 어느 날 남자친구 핸드폰을 우연히 보다 남자친구가 했던 잘못들을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인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신저에는 지인의 지인들이 부탁한 진단서 허위 작성 목록들이 있었죠. 지인에게 돈을 받고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주는 작업을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너무 놀래고 손이 떨렸어요. 이제 개원도 해야 하고 의사로서 경력도 쌓아가던 그때 허위 진단서 작성이라니요. 이건 엄연히 범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다짜고짜 남자친구에게 물었네요. 이게 뭐냐고. 지금 그동안 아는 지인들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초기에 개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어쩔 수 없었다곤 하지만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손이 떨렸네요.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당장이라도 신고하고 싶었지만 일단 자초지종을 알아야겠어서 남자친구를 몰아세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오빠, 이게 뭐야? 지금 이거 범죄인 거 알아? 허위 진단서는 면허 취소야. 자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집도 한평생 나 공부시키느라 어려운 거 너도 알잖아. 이제 나도 결혼해야 하고 언제까지 페이덱터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 안 들어?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모질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합리화하지 마. 오빠를 위해서겠지. 남들 페이닥터일 때 결혼 잘만 해. 오빠 혼자 안 되면 이제 둘이 벌어서 차근차근 모아 개헌하면 되지. 이렇게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개헌을 서둘러야 해? 오빠, 이건 진짜 아니라고 본다. 네가 몰라서 그래. 의사들 이런 경우 꽤 종종 있어. 나도 그러니까 쉽게 했던 거고. 너무 몰아붙이지 마. 일단 나 좀 쉬고 싶다. 지금 회피하는 거야? 내가 지금 틀린 말 해? 오빠, 이제라도 그만둬. 나 진짜 오빠가 이런 짓 하는 거 너무 싫어, 응? 제 말을 더 이상 듣지도 않고 그 사이 우리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대학병원 인턴 시절에 만났던 순수했던 남자가 맞나 싶기도 했고 뭐가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나 싶었죠.
병원 하나 거뜬히 개원시켜줄 여자를 만났으면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겠지 생각하며 제 자신도 자책해보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진단서 작성을 원했던 사람이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서 제 남친도 같이 신고 접수가 되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불법에 가담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꼴이라뇨. 일단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하루 종일 뛰어다녔네요. 계속되는 조사에 결국 남자친구는 허위 진단서 작성이란 죄목으로 벌금과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고서야 남자친구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나 싶었죠. 결국 다니던 병원에서 해고를 당하고 남자친구는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되었어요. 저와 남자친구가 그나마 연인인 걸 몰랐던 병원 분위기라 저는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병원 직원들도 너무 충격적이라 하루 종일 남자친구 얘기를 달고 살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꿋꿋이 참고 다녔어요. 저라도 정신을 차리자 싶어 이악 물고 더 열심히 일했네요. 이 사건 자체를 저와 남자친구 외에는 몰랐던 일이라 양가 부모님들께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두 집안 부모님들이 충격받으실까봐 저희끼리 애써 수습하며 그래도 결혼 준비는 해 나갔네요. 결혼을 하면 그래도 가정이 생기니 철없던 남자친구도 변할 거라 생각하며 결혼을 이어나갔습니다. 의사 면허는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 허가에 따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만 제가 고생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저에게 정말 미안해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에 저로서도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는 더 열심히 살아갔어요. 남편은 재교부 신청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고 저 역시 치과에서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치과 총괄 실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네요. 그래도 시어머님은 저를 못마땅히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았던 고부 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듯 했죠. 처음엔 다 맞춰드리자 생각했지만 저 역시도 집안의 가장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찰나에 어머님께서 아들을 두둔하시며 저를 못마땅히 하실 때마다 저 역시 어머님을 미워하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집 대출비제, 고정생활비에 제 벌이로도 넉넉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이렇게 돈에 쪼들리니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 갔습니다. 일터에 나가서는 악착같이 환자 상담을 하고 매출을 끊어내고 병원 인센티브 금액을 위해 정말 앞만 보고 달렸네요. 의사 남편 만나 개원하여 그 병원 실장으로 일할 생각에 행복하던 때도 있었지만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쉽게 모든 걸 가지려 해서 벌을 받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던 즈음 저희에겐 소중한 아기 천사가 찾아왔죠. 당장 생활비도 모자란 시점에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준 것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좋아했고 아기가 생기니 아르바이트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에 또 힘을 냈답니다. 아무래도 병원 특성상 바쁘게 돌아가는 만큼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오픈하고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사실 눈치는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 나갔습니다. 뱃속에서 응원해주는 아기 천사와 집에서 열심히 재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낮에 나와 일을 하고 남편은 집에서 낮엔 공부를 하였기에 집에는 늘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친정 부모님께서 반찬을 해서 집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낮에 남편이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죠. 부모님은 아직도 페이닥터로 일을 하는 줄 아시거든요.
엄마는 역시 다르다고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희 집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었어요. 그러곤 전화가 왔죠. 세인아, 엄마다. 혹시 오늘 일 끝나고 집에 좀 들릴 수 있니?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말이 좀 있는데 시간 되니? 저도 엄마 아빠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찰나에 잘 됐다 싶어 알겠다고 한 뒤 저녁이 되어 친정집에 들렸습니다. 엄마, 나 왔어요. 나도 엄마 아빠한테 깜짝으로 알려줄 소식이 있었는데 때마침 전화했네. 역시 우린 통한다니까. 너 사실대로 말해. 최서방 지금 혹시 휴직했니? 오늘뿐만 아니라 종종 낮에 반찬 가져다 주러 가면 늘 집에 있던데. 너 어떻게 된 거야? 엄마한테 뭐 혹시 숨기는 건 없고? 아니면 고민거리라든지 있으면 다 말해봐, 얼른. 엄마의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엄마 눈에는 이상해 보였던 거죠. 우리 딸이 행여 혼자 고생하진 않을까 걱정해 주시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죄송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결혼 전에 일이 좀 있어서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오빠 의사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래서 지금 재교부 신청 생각하고 있어서 엄마랑 아빠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당장 오빠가 일을 못하더라도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 힘들지 않아. 오빠 면허 다시 신청되면 걱정 없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설사 안 되더라도 젊은 사람 둘인데 이 세상 잘 살 수 있지 못 살겠어?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알겠지? 미리 말 못해서 너무 미안해, 엄마 아빠. 너가 괜찮다면 됐어. 우리 딸 금전적으로라도 힘들면 아빠한테 미리 말하지. 재서방도 힘들었겠다. 에휴, 미리 말을 하지. 엄마는 제 말이 끝나고 절 많이 안아주셨어요. 저 혼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어차피 면허만 다시 신청되면 될 일이니 가족들 걱정 끼치지 말자라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걱정을 시켰던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니 씩씩하게 울음을 그치고 엄마 아빠한테 오늘 말씀드리려 했던 임신 소식을 전해드렸죠. 역시나 엄마 아빠는 저보다도 더 기뻐하셨지만 지금 생활에 아기가 생겼다고 하니 한편으론 제가 더 고생할까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먹고 싶은 건 없고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줄게, 우리 딸. 그렇게 친정에서 눈물 한 바가지를 쏟고 집으로 오는 길, 지금보다 더 단단해져야겠다 생각하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불끈 다지는 것도 잠시 금방 제 의지를 산산조각 내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계기는 저를 각성시켜 주었죠. 친정에 다녀와 집에 와보니 시어머님이 와 계시더군요. 시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치셨습니다.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니? 남편 오늘 쉬는 날 모처럼 일찍 들어와 밥이나 해줄 것이지. 지금 일 끝나고 어딜 들렸다 와? 엄마, 왜 그래? 세인이 오늘 잠깐 장모님 댁 다녀온다고 했어, 나한테. 내가 저녁 알아서 먹는다고 했고. 왜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어딜 남편 혼자 집에 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니? 내가 너 뭐 하나 보고 결혼시켰는 줄 알아? 배운 거 없고 번 데 없어도 그래도 남편 봉양 잘하겠다 싶어 끝내 결혼시킨 건데 지금 기본적인 것도 하나 안 하면 도대체 네가 우리 집안에 왜 들어와 있니? 네가 어딜 가서 의사 남편 만날 줄 알아?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싸네 이게.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어머님 결혼 전부터 저 진짜 마음에 안 드셔 했던 거 다 알아요. 이유는
의사 아들 병원 하나 차려줄 며느리 없나 찾았는데 갑자기 평범한 저 같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니 어머님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겠죠. 저 그래도 결혼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못한 거 없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님한테 맞추고 살았다시피 했네요. 첫 만남에도 어머님이 무례하게 저 찾아오셨을 때 그냥 넘어갔어요. 충분히 더 좋은 며느리 얻고 싶어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싫으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머님이 원하는 걸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남편의 면허 취소 사건 이후로 참고 독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길들이 시어머님 한 소리에 와장창 무너져 버렸습니다. 평소엔 더한 말도 하시는 분이었으나 그날만큼은 친정 부모님을 떠올리니 더 화가 나 심하게 말이 나와 버렸네요. 엄마, 왜 그래? 세인이가 얼마나 나 때문에 고생하는 줄 알아? 지금 세인이 홀몸도 아닌데 이렇게 스트레스 주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세인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세인아, 너 괜찮아? 방에 들어가 있어, 얼른. 남편이 서둘러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시어머님은 완강했습니다. 오히려 제 탓을 하였죠. 제가 남편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초에 결혼을 시키지 말아야 했었다고 더 화를 내었죠. 어머님이 더 화를 내니 남편은 말을 아꼈죠. 내 아들 아주 조정 잘해놨구나. 너 우리 아들이 얼마 버는 줄 알구나 하고 나한테 대드는 거니? 우리 아들 나가서 월 3천 버는 애야. 아니, 이것보다 이제 더 벌겠지. 너같이 꼴랑 2, 300 버는 애랑 급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니? 본수에 맞지 않는 시집 왔으면 처음 했던 것처럼 조신한 척이라도 해야 봐줄만 하지. 너 지금 어쩌려고 이래? 당장 이혼당하고 너랑 니애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이게 아주 눈에 패는 게 없어가지고 어딜 대들어? 우리 아들이 문제라고. 너 같은 걸 만나서 아직까지 페이닥터 나하고 너만 아니었음 병원 차려주겠다는 여자들 줄 섰어. 알아? 두두둑 현관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에 모두들 현관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희 아빠였네요. 오늘 그렇게 제가 울고 간 것이 신경 쓰여 최서방 기 좀 살려줄 겸 저 위로도 해줄 겸 위로자 방문했던 것이었죠. 전 그렇게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시댁에서 이런 처우를 당한 걸 본 아빠는 너무 놀라 들고 오신 소지품을 떨어뜨린 거였어요. 사돈, 지금 말 다 했습니까? 그동안 우리 딸한테 이렇게 대한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발이 부르트도록 최서방 먹여 살린 것도 모자라서 지금 사돈한테 이런 취급받고 그동안 지내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 광경이 사돈이 늘 우리 딸에게 하는 행동 맞나요? 자네 이런 걸 보고도 우리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허락받으러 왔었나? 자네가 말해보게. 아주 교양 없게 남의 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지금 뭐가 어째요? 아니, 내 말이 틀려요. 입장 바꿔 생각해도 이렇게 기우는 결혼 누가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덥석 시집을 오나요? 양심도 없어 유분수지. 그 딸을 보면 그 집안을 안다고. 의사라고 홀랑 넘어가서 옳다구나 시집 보낸 그 집구석도 똑같지. 내가 우리 아들 봐서 그동안 참았는데 오늘은 못 참겠네요. 막상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애들 이혼시키자고요. 우리 아들이야 의사니 재장가 가도 잘 갈 거고 애는 그쪽 내가 키워도 상관없으니 이혼만 해줘요. 너 당장 이혼해. 너가 어디 페이닥터 할 급이니? 너 병원 차려준다고 한 사람들이 줄을 섰어. 알아? 번갈아 아빠와 남편을 보며 말을 하시는 시어머님을 보고 허탈하고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니, 이제 제 뒤에서 숨어 눈치만 살피는 남편이 세상 쪼다 같아 보였네요. 저랑 저희 아빠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꼴이라니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다시 만회하려고 하는 남편. 우리에게 와준 아기 천사. 이 모든 걸 내가 떠안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생활은 안정되어 갈 것 같았고,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어머님도 나중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만 참자, 나만 잘하자, 내가 더 열심히 하자, 제 스스로만 달달 볶았네요. 시아버님과는 전혀 트러블이 없었기에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제 교만이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어머님도 마찬가지니까요. 예쁜 아기를 낳아도 제가 낳았다는 사실에 또 아기도 미워하실 것 같았어요. 이젠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오픈하고 정말 끝을 내야겠다 싶었어요. 이미 어머님 눈엔 의사의 환장에 어떻게든 결혼까지 해 아들만 고생하고 저는 남자 잘 만나 편히 사는 여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말대로 이혼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월 3천 버는 아들이요? 아드님이 그러던가요? 세인아, 그만해.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나중에 우리 둘이 얘기하자. 엄마한테는 내가 천천히 얘기할게. 진정해. 그래, 너 말 잘했다. 이혼 절대 부르지 말아라. 월 3천이 뭐니? 지금쯤 더 벌 텐데. 네가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다시 만날 순 있겠니? 애 딸린 이혼녀일 텐데. 내가 그렇게 혼인신고 늦게 하라니까. 에휴, 말도 안 듣고 정말. 이게 뭐야? 애까지 생겨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의 막말은 여태껏 들었던 막말 중에 최고치를 향해 갔죠. 아니, 이런 김에 어서 떨어져 나가라고 저에게 더 심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기대에 부응해드리기 위해 저도 어머님께 모든 사실을 오픈했습니다. 월 3천 버는 아들, 치과 의사 면허 잘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 의사 아들 하세요. 어머님 아들 지금 제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아세요? 결혼 전에 이미 면허 취소 당했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백수입니다. 근한 대출도 안 나는 백수요. 알겠어요? 어머님, 머리 회전 빠르신 분이니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어머님 백수 아들, 그동안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어요. 실질적 이 집 대출값, 생활비 다 제가 벌고 있고, 어머님 아들 입에 들어가는 식대도 아쉽게도 제가 번 돈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어머님 철마다 여행 경비, 용돈, 선물 다 제 돈으로 한 거고요. 어쩌죠? 월 300버는 며느리가 아끼고 아껴서 힘들게 이 집 이끌고 있었네요. 3년 뒤 면허 재교부 신청할 수 있죠. 과연 쉽게 나올까요? 어머님, 이제 무능한 아들 데려가세요. 반품합니다. 전 이제 여기서 손댈 거고, 어머님 하신 말씀대로 아드님 재장가 가시는데 방해되지 않게 태어나지도 않은 저희에게 친권 양육권 제가 가져갈게요. 더 이상 왈가왈부 말고 협의 이혼으로 끝내죠. 하고 방에 들어가 아빠 보고 트렁크 싸는 걸 도와달라고 했네요. 그래도 시어머님은 남편을 보고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토록 믿는 아들, 이제 의사 면허도 없는데 어떡하나요? 남편도 제가 이렇게 터트릴 걸 예상 못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고요. 시어머님은 놀다 남편 보고 얼른 얘기하라고 다그치는 모습 뒤로 짐 싸서 나왔네요. 집 가는 길 친정 아빠 보고 너무 죄송하다고 했어요. 친정 아빠는 그래도 집 가는 길 절 많이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친정에 와 남편, 아니 전 남편 전화를 받고 협의 이혼하기로 결정했네요. 그동안 제가 뭘 지키려고 이렇게 아득바득 미련하게 살았나 싶기도 하며 허탈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남편은 면허 재교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로스쿨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혼을 결정했지만 중간에 시어머님의 장문에 톡 와 있었고 미안하다는 말, 제가 꼭 듣고 싶었던 그런 말이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용서되진 않고요.
전 남편이 힘들어해 문자를 보내셨다는 것도 알거든요. 어머님의 욕심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문자를 보고 그냥 일십했네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은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 잘못 끼운 단추 지금이라도 다시 끼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동안 아이는 출산하여 간간히 면접 교섭권에만 아이를 만납니다. 남편이 시험에 붙어 다시 떳떳해지면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재결합을 하자고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제 자신을 지키고 제 인생을 살아가 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많이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인생에 이렇게 큰 교훈을 남겨줬던 사람이라 좋은 기억만 남기려고 애쓰고 있어요. 쓰다 보니 길지 않은 인생, 저에게도 큰 시련 하나가 왔다가 갔구나 싶네요. 지금은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제 인생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딸이 있기에 오늘도 열심히 살아간답니다. 이 시대의 돌싱맘들 화이팅을 남기며 글을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